야단목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가득해야 할 안도. 권씨 가문의 기와지붕 아래에는 어찌 된 일인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댁의 안주인인 마님은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되어 10년이 넘는 세월을 오로지 가문의 명성을 지키는 데에만 쏟아부어 온 인물이었습니다. 마님은 단아한 자태만큼이나 엄격한 성정으로 집안을 다스렸으나 깊어가는 밤이면 홀로 촛불을 켜두고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한숨을 내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초겨울날, 이 적막한 가문에 낯선 사내 하나가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라 하였습니다. 굵직한 골격에 거친 손마디를 가졌으나 그 눈빛만큼은 여느 장사꾼이나 떠돌이들과는 사뭇 다르게 맑고 깊었습니다. 행색은 비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나 걸음걸이 하나하나의 절도가 배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예사로운 머슴이 아님을 짐작해 하였습니다. 마님은 처음 그를 대면했을 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경계심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멈춰 서 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금 구르기 시작했다는 불길하면서도 묘한 예감이었습니다. 돌쇠는 입을 여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며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아끼던 정원의 매화나무가 철도 아닌데 꽃망울을 터뜨리는가 하면 밤마다 안채 주변을 배회하던 불길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긴 것입니다. 종들은 그저 새로 들어온 머슴이 복덩이라며 수군거렸으나 마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돌쇠라는 사내가 몰고 온 기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뒷마당을 거닐다 머슴들이 기거하는 행랑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고된 노동에 지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돌쇠의 방에서는 은은한 달빛 아래 나지막한 읍초림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글을 읽는 선비의 낭독 소리 같기도 했고 죽은 이를 달래는 위령의 노래 같기도 했습니다. 마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가 멈춘 순간 문틈으로 비쳐나온 것은 곤히 잠든 돌쇠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꼿꼿이 앉아있는 그림자였습니다. 마님은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급히 안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저 사내는 누구이며 왜 이 깊은 산골에 몰락해가는 가문에 제 발로 찾아온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날 밤 마님은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문창살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오던 길고도 짧은 겨울밤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님은 밤새 뒤척이다 이른 새벽부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면서도 어젯밤 행랑채에서 보았던 그 꼿꼿한 그림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사 머슴이라면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죽은 듯 잠들기 마련인데 돌쇠라는 그 사내는 어찌하여 어둠 속에서 정좌하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님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안채 마당을 살피러 나갔으나 눈은 자꾸만 돌쇠가 있는 행랑채 쪽을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마당에 큰 바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성인 산에 셋이 달려들어도 꼼짝하지 않을 육중한 바위였으나
그는 마치 볏짚 가리를 옮기듯 가볍게 들어 올려 정원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몰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겨울 공기를 가르고 굵은 팔뚝에는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대는 듯한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시선을 느꼈는지 하던 일을 멈추고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느 종들처럼 비굴하게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와 도를 갖춘 선비처럼 절제된 몸짓이었습니다. 마님은 짐진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너는 힘이 아주 장사로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 재주를 두고 이런 깊은 산골에 머슴살이를 자처한 것이냐. 돌쇠는 잠시 침묵하다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산은 높아야 구름을 품고 사람은 때를 기다려야 길을 찾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소인은 그저 마님 댁의 덕을 입어 잠시 머물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투박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가슴 밑바닥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여 년 전 마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주 읊조리던 구절과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더는 묻지 않고 돌아섰으나 돌쇠의 정체에 대한 확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필시 무언가 사연을 품고 숨어든 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의 노복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장터에 나갔을 때 마을을 지나던 노승 한 분이 그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머슴에게 노승이 절을 했다는 소문은 곧 안채에까지 전해졌고 마님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마님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그 사내가 잠들었을 때 다시 한번 그의 방을 살피기로 말입니다. 그것이 가문의 안위를 위한 확인인지 아니면 그 사내에 대한 개인적인 끌림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으나 발걸음은 이미 운명의 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집안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마님은 종자유 불을 끄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신발 소리가 나지 않게 버선발로 조심스럽게 행랑채로 향하는 마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돌쇠의 방 앞에 도착한 마님은 거칠게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비친 방 안의 풍경은 마님의 짐작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돌쇠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낡은 촛불 하나를 켜둔 채 품 안에서 무언가 아주 오래된 비단 보따리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나온 것은 낡은 서책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아주 작은 놀이개와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였습니다. 마님은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 집안의 큰 환란 중에 잃어버렸던 마님의 막내 동생이 지니고 있던 정표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이 놀라 신음 섞인 숨을 내뱉으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 순식간에 몰려온 먹구름이 장대비와 함께 거센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문창살이 미친 듯이 덜덜거리고 안채 쪽에서 기와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당황하여 몸을 숨기려 했으나 거센 바람에 그만 문고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덜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돌쇠와 마님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돌쇠는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비단 보따리를 품에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비바람이 예사롭지 않으니 어서 안채로 드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습니다. 마님은 그의 눈빛에서 머슴의 비굴함이 아닌 무언가 거대한 운명을 짊어진 무사의 결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입을 떼기도 전에 담장 너머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와 함께 칼날이 부딪히는 서늘한 쇠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 인적 드문 과부 마님의 댁에 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비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으나 그들은 이미 뒷담을 넘어 안마당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마님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돌쇠가 어느새 마님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두었던 낡은 빗자루를 집어들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빗자루는 마치 전장에서 쓰는 장창처럼 위험 있는 기세를 내뿜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복색을 한 사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마님이 지키고 있는 가문의 문서나 보물이 아닌 바로 이 방에 있는 돌쇠를 노리는 듯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10년을 죽은 듯 살더니 고작 이런 과부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있었느냐. 돌쇠는 대답 대신 마님을 등 뒤로 밀어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마님, 눈을 감으십시오. 보지 않으셔도 될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행랑채 마당은 순식간에 살기등등한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복색을 한 자들은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번개 빛을 받아 번뜩일 때마다 마님은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잃은 채 돌쇠의 등 뒤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마님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묵묵히 흙을 만지고 장작을 패던 저 사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토록 무시무시한 자들이 목숨을 노리고 달려든단 말입니까? 습격자들이 일제히 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평범한 머슴이었다면 벌써 수십 번은 베었을 날카로운 공격이었으나 돌쇠의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낡은 빗자루 하나로 사내들의 칼날을 쳐내며 마님을 보호했습니다. 빗자루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빗줄기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괴한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무술이라기보다 마치 신들린 춤사위처럼 보일 정도로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사내가 이빨을 갈며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저놈은 혼자다. 마님을 인질로 잡아라. 사내 중 둘이 방향을 틀어 마님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마님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은 찰나 돌쇠가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가 칼끝에 스치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마님을 껴안듯 감싸며 사내들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억센 발길질의 사내들은 마당 한복판에 있는 석등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돌쇠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비에 젖은 무명옷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나지막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쇠야, 너 괜찮으냐? 돌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괜찮사오니 마님께서는
절대 제 뒤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머슴의 비굴함은커녕 대군을 호령하는 장수와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안채 쪽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습격자들이 마님과 돌쇠를 한 곳에 묶어두고 다른 일행을 시켜 집안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불길은 거센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마른 석가래를 타고 무섭게 번져 나갔습니다. 집안 노비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문의 오랜 역사가 담긴 안채는 순식간에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 마님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마님,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치솟는 불길이 빗줄기를 뚫고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사방을 뒤덮고 무너지는 기와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품에 안은 마님이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자신의 젖은 옷소매로 마님의 코와 입을 가려주었습니다. 마님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단단한 품 안에서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채 그저 그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크고 일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습격자들은 불길을 피해 도망치려는 길목을 차단하며 좁혀왔습니다. 돌쇠는 안채가 아닌 뒷산으로 이어지는 현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곳은 가문의 여인들이 외출할 때나 쓰던 좁고 은밀한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이미 2명의 자객이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는 자신의 어깨에 박혀있던 자객의 부러진 칼날을 뽑아 들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할 법도 하건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칼날을 거꾸로 쥐었습니다. 자객들이 달려드는 찰나 돌쇠의 몸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빗물에 젖은 마당을 박차고 오른 그의 움직임은 마치 산을 넘는 호랑이처럼 빠르고 묵직했습니다. 단 2번의 금속성 마찰음이 들렸고 길을 막던 자객들은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돌쇠는 다시 마님을 업고는 가파른 뒷산 오솔길을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평생을 지켜온 마님의 고가가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돌쇠의 젖은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달려 산 중턱에 위치한 버려진 암자에 도착해서야 돌쇠는 마님을 내려놓았습니다. 비는 어느덧 잦아들었으나 젖은 옷 때문에 마님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암자 구석에 쌓인 마른 집단을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피어오르자 비로소 서로의 얼굴이 온전히 보였습니다. 돌쇠의 얼굴은 여기저기 긁히고 피가 묻어 엉망이었으나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 가문에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런 재앙을 몰고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한 그때라는 것이 우리 집이 잿더미가 되는 순간이었느냐? 마님의 원망 섞인 질문에 돌쇠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소인의 불충을 용서하십시오. 소인은 마님 댁의 재물을 노린 자도 원한을 품은 자도 아닙니다. 소인은 15년 전 반역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던 이판서 댁에 살아남은 장남 이휘라고 하옵니다. 그 말에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쇠 아니 이휘라 자처한 사내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마님에게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5년 전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 판서. 댁은 마님의 친정 가문과도 깊은 교류가 있던 명문가였습니다. 마님은 믿기지 않는 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그 눈매와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여겼으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가문의 핏줄이 제 발로 머슴이 되어 제 집에 찾아왔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휘는 품 안에서 빗물에 젖지 않도록 겹겹이 보자기와 기름종이로 싸둔 서신 한 통을 꺼내 마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서신은 소인의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님의 부군 되시는 권 대감님께 전하려 했던 마지막 밀서입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묵은 향과 함께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비록 겉면은 해졌으나 그 안에 적힌 글귀는 날카롭고도 명확했습니다. 서신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이 판서 가문을 멸문시킨 배후가 사실은 마님의 시가인 안동권 씨 가문의 반계 인척들이었으며 그들이 노린 것이 단순히 권력이 아니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장부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조정 고위 관료들의 은밀한 비리와 부정부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에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자들이 이 판서 댁을 도륙하고 이제는 마님이 지키고 있는 이 집안까지 마술을 뻗친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서신을 읽어 내려가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그늘 밑에 이토록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돌쇠가 잠든 방에서 마님이 보았던 그 은놀이개와 옷가락지의 정체였습니다. 그것은 마님의 막내 동생이 지녔던 것이 아니라 당시 어린 나이였던 이휘가 피신하던 길에 마님의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표였습니다. 즉, 마님의 남편은 이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언젠가 그가 돌아올 날을 대비해 그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인은 마님을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 대감님께서 소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고 이 집안의 도살인 독사들을 몰아내기 위해 머슴의 탈을 쓰고 숨어든 것입니다. 마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밤마다 잠들지 않고 정좌하고 있었는지, 왜 그토록 이 집안의 일에 헌신적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감동도 잠시 산 아래에서 다시금 횃불들이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객들이 포기하지 않고 산을 수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자락에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구불 밀려왔습니다. 마님은 암자 틈새로 보이는 불빛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집을 태우고도 모자라 자신들의 목숨까지 확인하려는 저들의 집요함에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이휘는 타오르던 모닥불을 발로 짓눌러 껐습니다. 순식간에 암자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를 갈랐습니다. 이휘는 마님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마님, 저들은 이곳 지리에 밟지 못합니다. 험한 길이라 송구하오나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마님은 차가운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온기에 의지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빗물에 젖은 치맛자락이 발목을 감아왔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벼랑 끝 도솔길을 타고 산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안동권 씨 댁에서
머슴이 마님을 납치해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진 것입니다. 이는 습격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퍼뜨린 비열한 계책이었습니다. 평소 마님을 시기하던 친척들은 이때다 싶어 관가에 신고했고, 졸지에 이휘는 주인을 해치고 도망친 대역죄인이 되어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들은 불길 속에 사라졌거나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산속 깊은 동굴에 몸을 숨긴 마님은 이휘의 젖은 어깨를 보며 문득 한 가지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만약 이 서신조차 위조된 것이라면 어찌 되는가? 저 사내가 정말 이 판서의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가문의 보물을 노리고 접근한 치밀한 사기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님은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살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휘라는 증거는 그 옷가락지뿐이냐? 내 남편이 너를 도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가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느냐? 이휘는 마님의 불신 어린 목소리에 잠시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서운한 기색 없이 품에서 작은 은장도 하나를 더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님이 혼례를 치르던 날 부군께서 마님께 선물하려다 끝내 전하지 못했던 유품이었습니다. 마님은 그 은장도를 받아 들고 오열했습니다. 부군께서 돌아가시기 전 잃어버렸다고만 하셨던 그 물건이 왜 이 사내의 손에 있는 것인지. 이휘는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대감님께서는 마님께서 이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소인에게 말씀하셨지요. 만약 가문에 변고가 생기면 이 칼로 마님을 지키거나 정 안 되면 마님의 자존을 지켜드리라고 말입니다. 산속 동굴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산 아래 세상은 마님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권씨 가문의 대청마루에는 주인을 잃은 노비들이 겁에 질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마님의 먼 친척걸 되는 권 참판이 위엄을 세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이 실종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집안의 재산과 문서를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권 참판은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관가에서 온 포교들에게 명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정절을 지켜온 마님을 미천한 머슴놈이 납치해 갔으니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만약 그놈이 저항하거든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좋으니 반드시 마님을 찾아내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의 말은 마님을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돌쇠와 함께 마님을 영원히 입막음하겠다는 살인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마님은 동굴 안에서 이휘가 건네준 은장도를 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휘는 동굴 입구에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가림막을 치고, 혹시라도 적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젖은 나무 대신 마른 낙엽만을 골라 아주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님이 추위에 떨까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마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마님은 이휘의 헌신적인 모습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내 어깨의 상처가 깊구나. 내 치맛자락이라도 잘라 묶어주마. 마님이 손을 뻗자 이휘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님, 소인의 몸은 미쳐나오니 손길을 거두어 주십시오. 신분의 벽은 이 위박한 상황에서도 이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동굴 안에 마님과 머슴이 어디 있느냐. 그저 서로의 목숨을 의지하는 가련한 두 영혼뿐이다. 어서 이리 오너라. 마님은 손수 이휘의 상처를 닦아내고 헝겊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동굴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짧았습니다. 동굴 밖에서 사냥개의 짖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권 참판이 보낸 추격대들이 사냥개를 앞세워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이휘는 급히 불을 끄고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냥개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지자 마님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횃불의 잔상이 동굴 입구 근처까지 일렁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휘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굴 가장 깊숙한 곳, 이끼가 잔뜩 낀 거대한 바위 틈새를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특정 부위를 강하게 밀어내자 육중한 바위가 소리 없이 옆으로 밀려나며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마님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산에 이런 비밀스러운 길이 있다는 것은 가문의 어른들조차 알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이휘는 나직하게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소인의 아버님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권 대감님과 함께 닦아두신 피신처입니다. 마님, 이 길은 안채서고 밑바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이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 저들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마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은 이미 불타버렸고 권 참판의 무리가 장악하고 있을 텐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님은 이내 이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죄 없는 이들이 피를 흘렸으니 내 손으로 저들의 가면을 벗기겠소. 두 사람은 좁고 습한 지하 통로를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로는 추격대들의 발소리와 사냥개의 짖는 소리가 아스라하게 들려왔지만 지하의 고요함은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탄내와 함께 머리 위로 나무 판자가 보였습니다. 이휘가 조심스럽게 판자를 밀어 올리자 연기에 그을린 서고의 잔해와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안채 전체가 소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 참판이 보물을 찾기 위해 급히 불을 끄게 한 덕의 서고와 사당 일부는 기적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과 이휘는 어둠을 틈타서고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권 참판과 그의 수하들이 술판을 벌이며 승리를 자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힘이 아닌 지략의 싸움이었습니다. 마님은 이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장부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고 있소. 하지만 그것을 꺼내려면 저들을 한 곳으로 유인해야 하오. 매캐한 연기가 채 가시지 않은 서고에 어둠 속에서 마님과 이휘는 숨을 죽였습니다. 권 참판의 무리들이 밖에서 내뱉는 저속한 농담과 잔부딪히는 소리가 서고 벽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님은 서고 깊숙한 곳,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작은 함 뒤쪽의 벽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분이 회전하며 자그마한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휘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리고 권 대감이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바로
그 비밀 장부였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장부뿐만 아니라 15년 전 이 판서 가문의 참변 당시 권 참판이 배후에서 사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밀서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같은 가문의 피를 나눈 자가 어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휘는 마님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소인이 누구인지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소인은 단순히 이 판서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15년 전 그날 밤 마님의 남편이신 권 대감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시며 하신 약속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당시 대감님께서는 저를 가문의 비밀 호의로 키우셨고 언젠가 권 참판 무리가 마님을 위협할 날이 올 것이라 예견하셨습니다. 소인이 머슴으로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대감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든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와 흉터들이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세월의 흔적이었음을 깨닫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이휘는 사실 선비의 자제로 태어났으나 가문을 잃고 이름까지 버린 채 오로지 마님과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한 칼이 되어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부군이 남긴 비술과 무예를 익히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서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권 참판의 신복 중 한 명이 술을 가지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두 사람의 형체를 발견한 사내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이휘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그의 입을 막고 급소를 찔러 잠재웠습니다. 이휘는 마님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저들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마님은 장부를 품에 안고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가문의 적통인 내가 직접 저 악마들의 가면을 벗기겠소. 서고의 문이 활짝 열리며 쏟아져 들어온 달빛이 마님의 단아한 자태를 비추었습니다. 연기와 먼지로 얼룩진 옷차림이었으나 마님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술판을 벌이던 권 참판과 그의 수하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자지러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머슴에게 끌려가 고초를 겪고 있을 줄 알았던 마님이 제 발로 나타났으니 그 경악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권 참판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짐짓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마님, 머슴놈에게 화를 당하신 줄 알았는데 어찌 이리 무사하신 게요? 어서 이쪽으로 오시지요. 저 고약한 머슴놈은 내 당장관가에 넘겨 능지처참을 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는 여전히 상황을 모면하려 비굴한 미소를 지었으나 마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품 안에서 장부가 든 상자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권 참판, 그대의 연극은 여기까지요. 이 집안을 잿더미로 만들고 내 목숨을 노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문의 명예를 도둑질하려 드는가. 마님의 낭낭한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렸습니다. 권 참판의 얼굴이 순식간에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수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나직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 여편네가 충격이 커서 실성을 했구나. 여봐라, 저 장부를 빼앗고 머슴놈과 함께 당장 처단하라. 가문의 수치를 씻는다는 명목이면 뒤탈은 없을 것이다. 권 참판의 명령에 수십 명의 장정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침묵하는 호랑이,
이휘가 서 있었습니다. 이휘는 등에 메고 있던 낡은 보따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머슴의 연장이 아니라 은빛으로 빛나는 날카로운 협도였습니다. 15년간 어둠 속에서 갈고 닦았던 이판서 가문의 가전무예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휘의 칼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습격자들의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결처럼 유연하면서도 바위처럼 묵직했습니다. 마님은 그 장관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휘가 그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참아온 것은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힐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한 처절한 인내였습니다. 이휘의 칼날이 권 참판의 턱 밑까지 다다랐을 때 마당 너머에서 또 다른 횃불 무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객이 아닌 관가의 포졸들이었습니다. 관가에서 나온 포졸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자 권 참판의 얼굴에는 비열한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미리 손을 써둔 고을 사또의 수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보시오, 저 천한 머슴놈이 우리 마님을 위협하고 감히 종친인 나에게 칼을 겨누었소. 어서 저 역도를 처단하고 마님을 구해주시오. 권 참판의 거짓 섞인 외침에 포졸들이 이휘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장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포졸들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멈추시오. 이 사내는 역도가 아니라 나를 구하는 이니요. 진짜 역도는 바로 가문의 탈을 쓰고 형제를 도륙한 저 권 참판이요. 마님의 서슬퍼런 외침의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고을 사또의 사주를 받은 포교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마님, 충격이 크셔서 정신이 혼미하신 듯합니다. 우선 이 독주를 한 잔 드시고 진정하시지요. 사또께서 마님의 안위를 걱정하여 보내신 약주입니다. 포교가 건넨 잔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으나 이휘의 예리한 코는 그 안에서 풍기는 미세한 독초의 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시면 정신을 잃게 하거나 목소리를 나오지 않게 만드는 금구초의 성분이었습니다. 마님이 잔을 입술에 대려는 찰나 이휘가 전광석화처럼 손을 뻗어 잔을 쳐냈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잔이 바닥에 떨어지자 술이 닿은 흙바닥이 하얗게 거품을 일으키며 타올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노비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포교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휘는 차가운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관아의 포졸이 주인 없는 댁에 들어와 마님께 독을 권하다니. 이것이 조정의 법도인가 아니면 권 참판의 사도인가. 이휘의 기세에 눌린 포졸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권 참판은 당황하여 직접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그는 이성을 잃고 마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휘는 마님을 한 팔로 감싸 안으며 다른 한 손의 협도로 권 참판의 칼을 받아냈습니다.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휘는 권 참판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15년 전 이 판서 댁에 어린 아들이 살려달라 빌 때 너는 웃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권 참판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사내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자신이 뿌린 악업의 결과물임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권 참판의 칼날은 탐욕에 찌들어 무거웠으나 이휘의 칼날은 15년의 한을 담아 서늘하고도 예리했습니다. 마당의 포졸들이 독주 사건으로 술렁이는 사이 이휘는 권 참판을 압박하며 타오르다 남은 서고 안쪽으로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눈이 많으니 그가 저지른 죄를 입으로 직접 실토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마님 역시 장부를 든 채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고 안은 여전히 연기가 자욱하고 타버린 책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권 참판은 구석에 몰리자 비겁하게도 곁에 있던 촛대를 넘어뜨려 불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서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휘는 권 참판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말해라. 15년 전 내 아버님께 반역의 누명을 씌우고 이 대개 대감님까지 독살하려 했던 자들이 누구냐? 권 참판은 숨이 막혀 컥컥거리면서도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놈이 살아있었을 줄이야. 하지만 장부 하나가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냐? 이미 조정의 요직은 우리 동지들이 장악하고 있다. 내 놈과 저 과부년이 여기서 죽어나간들 내일이면 머슴이 안 주인을 해치고 자결했다는 방이 붙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님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의 손에는 이휘가 아까 건네주었던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권 참판, 그대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려. 이 서고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오? 이곳은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위급할 때를 대비해 관가와 직접 연결된 봉수 시설과 비밀 통로를 만들어둔 곳이요. 아까 이휘가 들어온 길은 사실 관가의 청렴한 관리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길목이기도 하지요. 마님이 서고 벽면에 특정 장치를 당기자 천장 부근에서 커다란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변고가 생겼을 때 인근 진영에 알리는 비상 종소리였습니다. 권 참판과 결탁한 고을 사또의 포졸들이 당황하며 흩어지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산 너머에서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휘가 머슴살이를 하며 몰래 연락을 취해두었던 곽거. 이 판서에게 은혜를 입었던 변방의 장수들이 군사를 이끌고 당도한 것입니다. 권 참판은 그제야 사태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비수를 꺼내 최후의 발악으로 마님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휘의 칼은 이미 그의 가슴팍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서늘한 감각이 서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고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들이닥친 것은 권 참판의 마지막 발악을 저지하려는 이휘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서슬퍼런 창끝을 앞세운 관군들이 서고 안을 빽빽하게 에워쌌습니다. 권 참판과 결탁했던 고을 사또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 한양에서 급파된 암행어사의 직속 군사들이었습니다. 마님이 울린 종소리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가 아니라 지난 수개월간 이휘가 비밀리에 조정의 청렴한 대신들에게 보내온 증거들이 완결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권 참판은 비수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휘의 칼날뿐만 아니라 수십 자루의 창끝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관복을 입은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휘를 보며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판서 댁의 자제분, 고생 많으셨소.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구려. 그 사내는 암행어사의 밀명을 받고 자맹 중이던 수사관이었습니다.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장부가 든 상자를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 참판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저 머슴놈이 꾸민 계략입니다. 그는 끝까지 이휘를 모함하려 했으나 이미 판세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서고 천장에서 검은 연기가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권 참판의 수하 중 한 명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고 지붕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르며 대들보가 삐걱거리는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관군들이 당황하여 대피하려는 찰나 거대한 석가래 하나가 마님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휘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으로 무거운 석가래를 받아내며 마님을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으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이휘의 입에서 비릿한 선혈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관군들이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휘는 무너지는 불덩이 속에서 마님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 이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마님이 본 이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서고의 지붕은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이휘를 덮쳤습니다. 붉은 화염과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마님은 관군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끌려 나오면서도 불길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휘야, 안 된다. 이휘야. 마님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지만 거대한 대들보가 내려앉으며 서고는 굉음과 함께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마당에 꿇어앉은 마님은 넋이 나간 듯 타오르는 자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수년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자신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머슴의 옷을 입고 비천한 삶을 견뎌온 사내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이제야 그 진심을 마주했는데 운명은 이토록 가혹하게 그를 앗아간단 말입니까? 마님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비에 젖은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권 참판과 그의 수하들은 현장에서 모두 압송되었습니다. 암행어사의 군사들은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안동권 씨 가문의 안채는 뼈대만 남은 채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곳에는 승리도 패배도 아닌 오직 깊은 상실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불길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잿더미 속을 관군들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버선발로 뜨거운 재를 밟으며 서고 터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와 조각과 타버린 석가래를 들추어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마님은 속으로 수천 번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대들보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휘가 지니고 있던 그 은놀이개와 옷가락지였습니다. 물건들은 그름이 묻었을 뿐 부서지지 않은 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어디에도 이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 한 명이 마님의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마님, 이 아래를 보십시오. 대들보가 무너지며 바닥의 비밀통로, 입구를 절묘하게 덮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아래로 몸을 피했다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관의 말에 마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직접 잿더미를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이 달라붙어 무거운 대들보를 들어 올리자 정말로 그 아래에는 이휘가 들어왔던 좁은 지하 통로의 입구가 일그러진 채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님은 타오르는 열기가 가시지 않은 구멍 안으로 몸을 숙여 이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매캐한 연기뿐이었습니다. 한편 포박당에 끌려가던 권 참판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내 놈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그 장부에는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내 목을 친다 해도 그분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외침처럼 사건은 단순히 한 가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부 속에 기록된 이름들은 조정의 요직을 차지한 거물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새로운 자객들을 마을 근처에 매복시켜 둔 상태였습니다. 지하 통로 깊숙한 곳, 이휘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대들보의 등을 크게 다쳤으나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통로 안으로 몸을 피한 것이 천행이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수가 상처 입은 등에 닿자 그는 비로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위에서는 무너진 흙더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품 안에서 마님의 안전을 확인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저 장부의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이 사라지는 것이며 마님 또한 배후 세력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 섞인 침을 내뱉으며 어둠 속을 기어 나갔습니다. 이 길은 산 너머 절벽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마당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암행어사의 관군들 사이로 낯선 복색을 한 무사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권 참판을 구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 장부와 관련된 모든 목격자를 소멸시키기 위해 파견된 살수들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상황 이상함을 감지하고 칼을 뽑으려는 찰나 살수들의 표창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평화로웠던 마당은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살수들의 갑작스러운 습격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군들이 응전했으나 어둠 속에서 나타난 전문 살수들의 기세는 매서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마님이 품고 있는 비밀 장부였습니다. 수사관이 마님을 보호하며 뒷산 길로 퇴각을 지시했습니다. 마님은 타버린 서고를 뒤로 한 채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이휘의 이름을 가슴에 묻고 험한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하 통로를 기어 나온 이휘는 절벽 끝자락에서 차가운 새벽 바람을 마주했습니다. 등에 상처가 찢어지는 고통에 정신이 아득해졌으나 산 아래서 들려오는 금속성 마찰음이 그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마님이 위험하다. 그는 부러진 칼자루를 지팡이 사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마님 일행이 절벽 근처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살수들의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장부만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마. 가련한 과부가 감당할 물건이 아니니라. 마님은 장부를 바위 틈에 숨기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 장부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한이 맺힌 진실이다. 결코 너희 같은 무례배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살수가 칼을 치켜든 순간 절벽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이휘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휘의 협도가 살수의 가슴팍을 꿰뚫었고 비명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이휘는 마님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마님, 늦어서 송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남은 살수들이 일제히 이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였으나 그의 칼싸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정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워 휘두르는 칼날 앞에 살수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마님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머슴 돌쇠가 아닌 가문의 자존을 지키는 진정한 무사의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벽 끝에서 벌어진 처절한 혈투는 이휘의 마지막 일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살수들의 우두머리가 이휘의 칼날에 쓰러지자 남은 자들은 겁을 먹고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휘는 승리를 확인하자마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은 급히 달려가 피로 물든 그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이휘야, 정신 차리거라.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이겼단 말이다. 마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요. 품 안에서 옷가락질을 꺼내 마님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시각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의 본대가 마침내 권씨 가문의 대지에 당도했습니다. 이미 수사관이 확보한 장부의 일부와 마님이 지켜낸 비밀 상자가 결합하자 조정의 거악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권 참판은 현장에서 즉각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와 결탁했던 고을 사또 역시 압송되어 가문의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 판서 가문의 누명이 비로소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은 이휘를 인근의 정갈한 암자로 옮겨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며칠간 사경을 헤매던 이휘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의 머리맡에는 마님이 손수달인 약탕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휘는 일어나려 했으나 마님이 그의 어깨를 눌러 말렸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우리 집 머슴 돌쇠가 아니다. 이 판서 댁의 귀한 자제 이휘로서 살아가야 할 몸이니 부디 몸을 아끼거라. 마님의 따뜻한 눈빛에 이휘는 처음으로 머슴의 고개를 들고 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휘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벼슬을 내리겠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또한 환란 속에서 가문의 절개를 지킨 마님에게도 정경부인의 칭호와 함께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한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이었습니다. 타버린 권씨 가문의 터에는 다시금 새 보금자리가 지어지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더 이상 음모와 배신의 그림자가 서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이휘는 마님 앞에 절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고했습니다. 마님, 이제 소인의 소임은 끝났습니다. 아버님의 누명을 벗겼고 대감님과의 약속도 지켰으니 이제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마님은 그를 붙잡고 싶었으나 그의 눈에 서린 깊은 자유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나 의무에 묶인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휘가 떠난 후 권씨 가문의 터전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이 새로 세워지고 그을린 기둥들은 정갈한 새 목재로 갈아 끼워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휘에게 사헌부의 요직을 내리며
한양으로 불러들였으나 그는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산속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느니 혹은 먼 타지로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다느니 하며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마님은 예전처럼 안채에 머물며 집안을 돌보았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갑고 엄격하기만 했던 눈빛에는 깊은 자애로움이 서렸고 매일 새벽이면 행랑채 앞마당을 직접 빗질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뒷모습을 보였습니다. 돌쇠가 묵었던 그 작은 방은 마님의 명에 따라 항상 정갈하게 치워져 있었고 방 안의 화로에는 차가운 겨울에도 온기가 가시지 않도록 늘 숯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집안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휘의 가문이 복권되었다는 정식 교지를 들고 온 조정의 관리였습니다. 그 관리는 마님에게 이휘가 남긴 작은 서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서찰에는 유려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은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물을 막지 않으며 바람은 지나간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소인 또한 흘러가는 바람처럼 세상을 유람하며 마님의 평안을 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매화 향이 진동하는 봄이 오면 소인이 패던 장작 더미 곁으로 다시 발걸음이 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님은 그 서찰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말없이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곁에 없으나 마음으로 연결된 인연이란 것이 얼마나 질기고도 아름다운 것인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마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이 가문과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사내의 진심이 이 집안 구석구석에 공기처럼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행랑채 마당에서 땀을 흘리며 장작을 패던 돌쇠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꿈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머슴의 비굴함도 무사의 비장함도 아닌 그저 한 여인을 진심으로 연모했던 한 사내의 맑은 미소였습니다. 마님은 꿈속에서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참으로 고맙구나.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안동권 씨 가문의 담장 너머로는 흐드러지게 핀 매화 향기가 진동했고 불타버린 서고가 있던 자리에는 작은 정자와 함께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는 구율소가 세워졌습니다. 마님은 이제 가문의 명성보다 사람의 소중함을 먼저 살피는 덕망 높은 어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비록 머슴의 옷을 입고 잠시 머물다 간 이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가 남긴 정의로움과 희생의 정신은 이 집안의 새로운 가풍이 되어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질녘 마당을 쓸고 있던 어린 종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괴나리 보찜을 맨 길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누추한 옷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가을밤의 별처럼 맑았고 걸음걸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손은 안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예전 돌쇠가 장작을 패던 그 자리에 말없이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서책을 읽던 마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굳이 문을 열어 확인하지 않아도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익숙한 기운이 그가 돌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 세월을 돌아 비로소 신분과 원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잠든 머슴과 마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실은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으며 진정한 신부는 겉에 걸친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깃든 의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때로는 거센 풍파가 우리를 덮치고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듯 보이지만 인내하며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봄날의 매화처럼 화사한 보답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려진 진실이 밝아지고 뿌린 대로 거두는 복된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감동과 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은 제가 더 깊고 풍성한 비사를 발굴하여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종을 울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하고 품격 있는 조선의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